이런 혼란 속에서 수험생은 어떤 판단 기준을 선택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화약화 매뉴얼 저자 이혜왕입니다. 강화약화 매뉴얼은 강화약화를 전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리트피셋 수험서이고 또 현재 압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항에서 디귿을 헷갈렸다면 이 영상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둔 강화약화 판단 기준 총정리 영상을 꼭 시청하길 추천드립니다.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점을 기출문제라고 하면 이 점들을 관통하는 판단 기준이 여럿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보세요. 이 파란 판단 기준이 맞습니다. 기존 기출문제를 잘 설명하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뭐 그럴듯하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닙니다. 빨간색 판단 기준이 맞아요. 파란색 판단 기준은 말도 안 되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와중에 저는 검은색 판단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수험생은 어떤 판단 기준을 선택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기출문제 외에 새로운 기출문제가 어디에 찍히는지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풀어볼 2025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26번은 여기에 점이 찍힌 거예요.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에 빨간색, 파란색 판단 기준은 이 새로운 기출문제를 관통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되죠. 앞으로 새로운 기출문제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에도 계속 점이 찍혀 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제 검은색 강화약화 매뉴얼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이 검은 직선은 기출문제를 이리저리 끼워 맞춰보면서 만든 게 아니라 과학철학 교과서나 논문을 통해 정립한 기준이고 이를 단순히 기출문제에 적용한 것일 뿐이니까요. 알려진 바로도 과학철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출제에 많이들 들어가시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문제없는 판단 기준이라면 수험적으로도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정리한 게 강화약화 판단 기준이에요. 이것만 잘 체화하면 적어도 판단 기준이 흔들려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기억 가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자기 신체를 실제로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 심적 행동, 즉 자신이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한다. 머릿속에 이러한 관계를 떠올릴 수 있죠? 이때 갑은 A에게 심적 행동을 하라고 지시했고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했어요. 반면에 B는 심적 행동을 지시했지만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소의식 상태를 결정했으니까 보조운동 피질 반응과 최소의식 상태가 동치관계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볼게요. 양발을 오므렸다 펴세요 라고 지시하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한 거니까 무엇이 예측되죠?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했을 것이라고 예측되죠. 강화약화 문제는 예측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그냥 예측을 해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양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행동을 상상만 하세요. 심적 행동을 요구했죠? 이때의 예측은 뭐예요?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했을 것이다. 이어서 탁구라는 상상을 하세요. 이건 역시 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의 예측은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문 내용 이해하고 예측을 도출해내는 거 너무 쉽죠? 실제로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라서 26번부터 해설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수험생들이 디귿에 대한 제 판단을 질문하여 오늘은 디귿 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대망의 디귿. 실험에서 탁구라는 상상을 지시받았을 때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이 없었다. 이것도 가설의 예측과 어긋나죠. 그리고 예측과 어긋나는 사례는 적어도 가설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더 볼 것도 없이 강화된다는 그냥 틀린 거예요. 예측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는 제가 강화약화 순서도에서 엄청 강조했어요. 예측과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화는 아닙니다. 만약 가설이 거짓이더라도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제시된다면 그때는 강화가 아니라 중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증거가 가설의 예측과 일치했을 때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그래요. 증거가 가설의 예측과 불일치했을 때 가설이 바로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가설을 그대로 냅두면서도 증거와 예측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되었다면 그때는 강화도 약화도 아닌 중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가설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가설을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화 약화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예측과 일치하는 증거가
강화인지 아니면 중립인지를 따지게 해요. 마찬가지로 가설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약화인지 중립인지를 따지게 합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증거가 예측과 일치하는데 약화라고 하거나 혹은 증거가 예측과 불일치하는데 강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지에 넣어놔요. 그럼 뭐 수험생들은 너무나도 판단하기 쉽죠. 따라서 디귿은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보조운동 피질 반응이 없었다? 가설의 예측과 불일치하네? 어쨌든 강화는 아니구나 하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좀 더 살펴보면 이 뒤에 실험 참가자가 다른 사람이 탁구하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었다. 이 말은 심적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설의 예측과 불일치하지만 가설을 그대로 냅두면서 그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된 거예요. 이때는 뭐다? 약화도 강화도 아닌 중립이다. 따라서 강화라고 한 디귿은 틀렸다. 이러한 판단은 예측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시된 가설 기억은 다른 사람이 탁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움직임을 상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측을 내놓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례는 가설과 무관한 중립적인 사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보나 저래보나 디귿은 결코 강화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예측과 증거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한 다음에는 이 순서도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끝입니다. 만에 하나 이 디귿 선지가 헷갈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둔 강화약화 판단 기준 총정 영상 꼭 보길 바랍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기출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가는 쉬운 문제마저 틀릴 수 있어요. 아마 시험 전에 강화약화 판단 기준 총정리 영상을 보신 분들 또 제 책을 N해독하며 채워하신 분들은 26번 흔들림 없이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리트 보름 전에 제가 부산대 철학과 주최로 추리논증 파이널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강화약화 순서도를 비롯해서 디귿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와주셨던 모든 수험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짧았지만 제 특강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때 영상도 잠깐 뒤에 붙여둘게요. 최적의 판단 기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1 역시 강화약화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는 출제자들이 쉬운 문제를 낼 때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하나 가져와요. 증거가 가설 예측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약화하거나 약화도 강화도 아니거나 중립적 증거이거나 둘 중 하나지 어떠한 경우에도 강화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선지인데 보조금이 높으면 소비자가 더 쉽게 사업자를 전환한다. 근데 보조금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제를 시행했더니 사업자를 전환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 높으면 전환이 된다 그랬는데 높지 않게 해도 전환이 잘 된다는 이 지문의 예측과 어긋나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강화하진 않죠. 그래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예측과 일치하는 사례는 지문을 약화하지 않고 예측과 어긋나는 사례는 지문을 강화하지 않는다. 이 두 개만 갖고도 쉬운 선지는 대부분 소거할 수가 있어요.